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행꿈사 경매 아카데미 부원장 이소라입니다. 네, 오늘 입문자를 위한 경매 강의 4번째 시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상승이냐 반등이냐 데드캣 바운스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M1, M2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 등이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여름이 지나면 역전세 구간을 탈출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규제도 많이 없어질 예정이죠. 자, 경매 배워야 산다에서는 경매 용어, 권리 분석, 그리고 검색 방법,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권리 분석을 좀 복습을 해보고 실제 시세 조사 그리고 500만 원짜리 재미있는 경매 사건을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집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일 때 그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을 굉장히 잡고 싶어 하시는데요. 제가 랜덤으로 뽑은 아파트의 매매 흐름 그래프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제가 포인트 3개를 찍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집을 산다면 언제 샀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드라마, 회기 드라마도 되게 많은데 과거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2번 타이밍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2번 타임, 그리고 1번, 3번도 있을 수 있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와 매매가 붙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급등하기 직전입니다. 사실 절묘한 타이밍으로 보면 3번 타이밍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내가 집이 한 채다라고 하면은 1번 타이밍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냥 빨리 사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타이밍을 뽑으신 분들은 아마 갭을 주목을 하셨을 거예요. 1번보다 2번이 매매가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높아서 내가 이걸 전세를 놓고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이 작은 것이죠. 3번 타이밍은 사서 오랫동안 보유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3번 타이밍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3번 타이밍에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막 목욕탕에 찬물, 더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고 한 채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그냥 빨리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전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한 채 정도는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도 경매를 반드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출의 적정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좀 객관적인 어떤 그 지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 여러분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적정한 대출의 기준이 현재 여러분이 내고 있는 주거비,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정도를 내면은 적절한 대출이라고 보고 있어요.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다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나가는 사람이라면은 1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리금을 내게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게 돼서 월세 100만 원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현금 유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제로 적금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자 부분만 봤을 때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의 25%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주거비를 안 내고 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있다거나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현재
소득의 25%입니다. 이거는 OECD 평균이에요. OECD 평균 주거비 지출을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균 값을 한번 잡아봤고요. 또 1,000만 원을 벌지만 이 가처분 소득이 많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1,0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을 쓴다. 그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고요. 자, 5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이 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이 가처분 소득의 50%에서 75%, 50%를 넘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불시에 갑자기 지출이 될 수 있는 지출이 상황이 어떤가 가능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비상금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이 나한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대출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은 신생아 대출입니다. 신생아 대출보다 더 좋은 대출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서울, 지방, 이렇게 크게 볼 일이 아니라 이 한 동네 안에서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냉탕과 온탕이 같이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금호역을 사이에 두고 제가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준신축, 하나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옥수 파크힐스라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옥수 파크힐스의 그래프가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 그래프가 옥수 파크힐스고 빨간색 그래프는 그 앞에 있는 금호 두산입니다. 그 옥수 파크힐스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고 고가의 아파트기는 한데 현재 시장에서는 옥수 파크힐스는 전고점 대비 90% 정도 반등을 했고 금호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과거를 제가 아파트 시세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무 이해 없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체계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세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아실에 있는 이 점들은 다 실거래입니다. 실거래가를 찍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옥수 파크힐스보다 금호 두산이 지금 굉장히 플랫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항상 옥수 파크힐스에 비해서 금호 두산은 67% 전후의 그 가격을 유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 그래프가 조금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지를 길 하나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숲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옥스파크힐스가 더 좋은 거 맞는데, 지금 반등을 좀 못한 단지를, 사는 게 더 가성비 있고 상승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매 입찰가를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경매로 입찰을 하실 때 어디를 입찰을 하냐라는 제 추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9호선이 개통했을 때 지금 개통 예정인 노선들이 많습니다. 올해 GTX-A 그리고 8호선이 개통 예정인데 9호선이 개통했을 당시에 사실 개통하고는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개통과 수도권 상승장 그리고 LG 사이언스파크가 입주를 했을 때 마곡, 가양동은 같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던 그 급지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자산의 어떤 추월은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자리, 교통, 그리고 신축,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파급력이 있고, 다른 아파트보다 더 많은 상승을 한다. 자, 2016년, 2013년 당시에는, 상계동과 가양동의 그 평균 평당가가 같았는데 그 이후로 벌어지면서 2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는 상승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는 오르지 않는데 여기는 오르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를 계속 봤을 때는 지금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가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덕원, 3호, 그리고 습속마을 이렇게 봤을 때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게 훨씬 많이 올랐다. 그럼 이미 많이 오른 걸 내가 추격 매수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단지를 그렇게 될 것을 내가 고를 것인가? 이거는 인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단지가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삼익비치타운 같은 경우에 빨간색 그래프 굉장히 그 옆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항상 차이가 났었는데 상승장이 됐을 때는 이거를 추월을 하면서 훨씬 더 높은 정고점을 찍게 됩니다. 지금 이거 하락도 많이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평도 고간평 그리고 분양도 고분양 이렇게 되면서 그 전과는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 이유로 조금 현재는 간평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보다 더 많았던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안산 선부역 인근에도 성포역 인근에도 여러 가지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단지 6단지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게 되고 하락의 폭도 적고 반등도 빨리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자산의 어떤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내가 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이런 남보다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의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경매의 시세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세 대비 10%에서 15% 정도 낮게 낙찰되는데 물건이 불안할 경우에는 더 많이 낮게 낙찰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망.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가격에 포함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아직은 실거래가가 호가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실거래가 있는데 호가가 높다라고 했을 때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호가대로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실거래 호가 둘 중에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금호역 앞뒤를 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단지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단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주변을 한번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초보도 아파트 경매를 수익이 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아직도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이다. 자, 5억짜리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만 6천만 원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 6천을 싸게 받아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없는 구간 2주택까지가 굉장히 경매로 투자를 할 만한 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는 약간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보는 초보와 경쟁합니다. 고수는 초보가 입찰을 하는 물건에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수와 초보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쓴 초보가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이후에 그 바닥 가격을 확인했어요. 자, 지금 전국에서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데 입주도 많고 하락을 같이 맞은 데가 인천과 대구였는데 인천은 생각보다 매매가 전세가 잘 받쳐주고 있고 대구도 최근에 거래량이 회복이 되면서 4억에서 5억대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거래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회복이 되는 추세예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추세가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량한 물건을 들어가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1주택까지는 괜찮습니다. 2주택자 이상은 취득세 중과를 고려를 했을 때 주택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주택이 가장 최고의 포지션인지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취득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실제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에도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경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뗐을 때 대출 실행일에 전입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보통은 소유자가 살고 있다가 우리가 잔금을 내고 명도를 하는 그런 물건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환을 하시면은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디딤돌 대출은 전입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경매는 개인 DSR 한도를 봅니다. 경매라고 해서 이런 거 전혀 보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이게 가계자금이 아니라 기업자금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소득이나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한다. DSR을 보지 않고 상환 능력을 봅니다. 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으로 소득을 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언제 내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오는데요. 낙찰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내기 때문에 대형 평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 낙찰 사례인데요. 제가 이 물건 되게 아까워했던 물건인데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제 지인 중에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었어요. 자, 장이 8구역에 공공재개발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경매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낙찰받아서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주택자는 일반 매수로 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제가 주변의 시세를 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전용 면적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시세가 4억 5천에서 5억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낙찰은 3억 6천 5백에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에 빌라 포비아가 굉장히 심해서 생각보다 낙찰가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빌라라도 이 성북구와 또 강서구, 은평구 이런데 평당 가격이 레벨이 조금씩 달라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억대가 굉장히 매매가 잘 되는 가격대고요. 은평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에 2억대는 거의 없습니다. 4억대, 5억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저희 지인 중에는 입찰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단독 낙찰을 받았고요. 양천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소형이고 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굉장히 레어템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아까 재건축 아파트 가파르게 오르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고 내가 산다면 한두 달 안에 이걸 추월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5년, 7년에 걸쳐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거라 장기 보유할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월시형 아파트 굉장히 많이 있고 8억 5천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평형별로 다르겠지만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현재 거래가 잘 안 되면서 급급매가 6억대 초반에 거래가 빈번하게 되고 있는데 이 물건은 5억대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나 등기를 떼어봤더니 한 4억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낙찰가의 80%. 자, 5억에 대해서 80% 받다 보니까 대출이 4억 정도. 그러니까 자기 돈 1억 남짓으로 1억 정도 수익을 보신 거죠. 세전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볼륨이 큰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반포미도 아파트 재건축 예정 아파트 강남 재건축 예정이고요. 또 시세가 18억 6천에서 19억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17억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자가 12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가 아파트도 입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한 번 싸게 받으면은 1억 이상 싸게 받는데 이거를 그럼 내가 호가를 깎을 수 있냐 그러면은 못 깎아요. 1억이면은 우리가 1억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노력을 생각했을 때 억이라고 하는 한자는 뜯음에 사람이 이렇게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금액이 이라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볼륨이 이 정도 되면은 1억 정도 싸게 낙찰 받는 것은 아무 하자 없어도 싸게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이 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양도양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됩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경공매가 됐을 경우에 낙찰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양도양수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입찰을 하고 싶으면 그런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권리에는 두 종류가 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권리,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권리. 법원은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와 기재되지 않는 권리 중에서 권리가 빠른 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권리 분석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예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이거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나오는 최선순위 설정과 임차인의 전입 두 개를 비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선순위 설정은 2018년 4월 12일 근저당이고 전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권리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냥 낙찰을 받으면 권리상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요. 여기 따로 뭐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물건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물건, 초보도 입찰해서 아무 문제 없는 물건이고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2014년 2월 27일 근저당, 그리고 전입신고는 20년 7월 22일. 그러면 임차인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있음을 알고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낙찰자에게 어떤 자기 시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또 우리 초보가 아무렇게나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죠. 시세 조사만 하시고 입찰을 하시면은 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채권의 순서 그리고 얼마에 낙찰되는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후순위라도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못 받더라도 낙찰자에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례는요. 2022년 7월 25일에 최선순위 설정이 있는데 전입신고를 2022년 1월 12일에 했다. 그럼 임차인이 1월 달에 전입을 했는데 대출이 7월 25일에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상 순서가 더 빠릅니다. 자,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을 뗐을 때 임차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자,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당을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주는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자, 임차인이 당연히 배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차인의 배당은 거주의 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을 받은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차인은 반드시 자신이 배당을 받을 것임을 그 서식에 맞게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제대로 보증금을 다 받는지 확인을 할 지식이 필요한 거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이 배당에 어떤 예외도 많고 배당의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가 입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부분이 항상 비어 있었는데 여기 뭔가 많이 적혀 있어요. 제가 법원은 위험한 것을 입찰자에게 일부러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하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말소되지 않고 이런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낙찰을 받아도 이것이 법원이 지워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물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특수물건이라고 합니다. 특수물건은 낙찰을 받았을 때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 낙찰자에게 권리가 남아있는 것이 특수물건인데요. 이런 물건은 소송까지도 불사해야 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보들은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2012년 8월 8일 근저당이 있고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죠. 인수되는 임차인이 없고 조사되는 임차인이 없음이라고 거기 아무도 안 산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시세조사 미납관리비는 하셔야 됩니다. 미납관리비 중에 공여 부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에 미납관리비 수준이 굉장히 뭐 몇 천만 원, 몇 억도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300평짜리 상가가 4년 동안 공실이었다. 그러면은 이 보증금 말고도 미납관리비 수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사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경매물건의 대다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도 경매 공부 안 해도 조금만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유형을 입찰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공법상의 하자는 체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위반 건축물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따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건축물 대장을 또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 거의 없어서 공법상의 하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보실게요. 자, 2018년 9월 12일 근저당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022년 7월 14일. 근데 임차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여러 개인데 제가 파란색으로 지워놓은 부분이 임차인의 이제 성함이에요. 자, 이 임차인의 성함이 있는데 되게 여러 개 써 있어요. 하나는 현장 조사, 하나는 권리 신고. 한 임차인이 현장 조사로 조사를 했을 때 전입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또 법원에서 서류를 보냈을 때 권리 신고를 한 거예요. 내가 이날 전입했고 이날 확정일자 받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전세에 보증보험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이 전세 사고가 난 것을 알리고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랬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에 나한테 주면 된다고 권리신고를 또 했어요. 그래서 한 임차인인데 똑같은 게 막 3번씩 적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4억인 임차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보증금을 받아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도도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물건도 후순위 임차인 물건, 명도도 쉬운 물건도 경매 절차에 소유자 점유와 함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하자와 미납관리비는 이것도 동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19년 7월 29일에 가압류가 있고 2015년 11월 2일 전입이 있고 또 2016년 12월 26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 선순위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빠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는지 내가 이 보증금보다 이 임차인이 선순위라고 해서 보증금 이상만 입찰을 하면 다 받고 그렇지가 않아요. 자, 세금이나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고 나보다 임차인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입이 날짜가 2개 있는 것은 임차인과 임차인의 배우자 세대 합가로 전입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대 합가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려면 제가 시세의 10%에서 15% 정도로 수익을 보고 입찰하면 된다. 세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된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이거를 좀 폐차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입찰가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봤는데, 시세 조사에 좀 디테일이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봉담에 있는 이제 준신축 아파트인데요. 전용 면적 59.97, 그리고 낙찰이 3억 4,42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명. 자, 근데 차순위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이 금액이 혼자 이렇게 높게 쓰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잔금을 납부를 하셨고요. 자, 봉담 한신도 휴에듀파크 아파트를 59.97 전용 면적인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공급 면적 85A, 85B가 전용 면적 59.97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평형을 해서 가격순 동일 매물 묶기 매매로 해서 정렬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뜨는 게 제일 싼 매물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제일 싼 걸 기준으로 하니까 자, 제일 싼 거는 3억 5천이에요. 우리 낙찰가는 지금 3억 4,500대인데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600만 원 싸게 받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2층이고 월세 안고입니다. 자, 이 아파트 매물 중에는 세를 안고 있는 물건이 시세가 가장 낮아요.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투자자, 하나는 실거주할 사람입니다. 투자자는 갭도 작고 매매가도 작은 걸 선호하고요.
이게 입주하실 분들은 가격도 써야 되지만은 나랑 그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투자자만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주를 사기만 하고 입주를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파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낙찰자는 지금 이거 다음으로는 3억 6,800, 뭐 3억 7천 이렇게 있는데 낙찰자는 600만 원 수익을 원해서 이걸 받은 것이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본 거죠. 제가 봤더니 단지 정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단지 정보에 면적별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5A, 85B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평수는 똑같습니다. 공급 면적, 전용 면적 똑같은데 평형을 보니까 모양이 평면도가 다른 거예요. 평면도가 다르다. 경매 물건은 A타입입니다. 포베이. 경매 물건은 A타입, 그리고 지금 매매가 가장 낮은 것은 B타입입니다. 평면도가 좀 다르실 텐데요. 그 베이가 뭐냐라는 것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의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기둥의 개수, 기둥으로 공간이 몇 개가 나눠져 있는지를 나누는 게 베이입니다. 자, 이게 투베이예요. 투베이는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해서 거실과 침실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투베이예요. 자, 거실이 남향이라고 하면 방 두 개, 안방을 제외한 작은 방 두 개는 북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방이 남향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투베이, 답답한 어떤 그 북향이다, 방이. 그 다음에 3베이는 거실 전면 발코니를 남향으로 놓고 보면은 방 두 개는 남향인데 방 하나가 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베이는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거실과 침실 세 개가 다 포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방이 남향, 거실도 남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 하나만 북향이 되는 게 포베이입니다. 자, 경매에서는 전용 면적이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도면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면이 극명하게 다른 경우에는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면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평면도를 봤더니 방 3개와 거실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은 북향은 어디가 배치가 되는 거냐면은요. 드레스룸과 주방, 식당, 그리고 욕실을 북향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저도 살아보면은 이 포베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방에 창이 다 남향으로 있고 또 이렇게 개방도 잘 되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 주방 창문을 열고 거실 창을 열었을 때 거실로 맞통풍이 되면서 굉장히 시원하다. 그래서 포베이가 가장 선호가 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A타입과 B타입의 가격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실거래도 A타입과 B타입을 봤을 때 A타입에 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점도 촘촘하게 찍히고, 자, B타입도 뭐 상승 하락 똑같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세는 그 극단적인 사례를 배제합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어떤 중간값으로 수렴을 해요. 자, 우리 경매 물건 1층은 아니고 3층, 저층이면은 조금 가격이 낮을 수도 있는데요. 자, 실거래를 극단적인 사례를 배제를 했을 때 A타입은 시세를 3억 7천으로 봐야 됩니다. 3억 7천. 그리고 B타입은 3억 5천 5백에서 3억 5천 정도. 근데 지금 실거래 우리가 왜 3억 5천인데 왜 3억 4천 5백에 받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3억 5천은 B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억 7천짜리를 3억 4천 5백에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가는 낙찰가도 저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준신축 아파트 4억 9천이 매매로 나와 있는데 4억 8천 5백에 낙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찰을, 물건을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대안을 놓고 입찰을 했을 때, 하나를 폐찰하면 그 실망감이 좀 덜해요. 그 다음 물건, 기계적으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세 조사를 하실 때 이런 평형도 보지만 단지 배치도도 보시면 좋습니다. 뷰가 좋다든지 아니면 혐오 시설을 피해 있는다든지 상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딱 봐도 좋아하는 그
그런 물건은 따로 있어요. 요새는 초품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등학생 나이가 8살에서 10몇 살 그 학교 통학길이 엄마가 늘 함께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굉장히 그 길이 큰 길도 안 건넜으면 좋겠고 위험한 막 상가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하니까 단지 안에 바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초품화라고 하는데 요새는 초품화도 옛날 단어고 초코화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 초코화입니다. 단지가 12동과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아파트 동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발코니에서 내다봤을 때 아이가 걸어가는 게 보이는 그 단지는 초등학교 가진 엄마들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도로가 있으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뷰가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막 한강변으로 막 도로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 되게 멋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단지 통행하는 것들 그리고 상가 배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특별히 가격에 반영될 만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봐서 우열을 가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면 나만 낙찰을 계속 너무 낮게 하기 때문에 계속 폐차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높게 하면은 또 비싸게 사는 꼴이 되죠. 자, 어떤 평수는 주력 평형이라 세대수가 많아서 거래가 잘 되는데 어떤 건 거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이 평형은 거래가 안 되는데 저 평형은 거래가 잘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 평형도 보고 다른 평형, 그 옆에 단지 이렇게 봐서 거래량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입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안에서도 우열이 있고요. 자, 입주가 가능한 물건과 입주가 가능하지 않은 물건의 가격 차이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실거래 호가 둘 중에 낮은 것을 참고로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호가가 더 높죠. 보통은 호가가 더 높습니다. 3억에 하나가 거래가 되면 내 거를 2억 9천에 팔고 싶진 않거든요. 3억 500, 3억 1천에 팔고 싶어. 일단 내놔요. 내고를 당하더라도. 근데 내가 많이 급해. 내가 싸게 내놓지 않으면 안 팔릴 것 같을 때만 마지막 실거래보다 조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 호가 둘 중에 낮은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호가를 막 따라가서 매수자들이 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물건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자, 아까 연결된 단지 인근에 있는 단지일 수도 있고요. 인근에 있지는 않지만 시세가 연결되어 있는 단지가 있어요. 고덕크라시움 34평과 헬리오시티 25평 이런 것들은 거의 슬라이스하게 가격 차이를 두면서 시세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격이 연결되어 있는 단지 아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교통 호재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 아까 제가 시세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남들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장기 보유할 때 유리해요. 한두 달 있다가 더 가파르게 오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역전을 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1주택자는 추가주택을 만약에 내가 이사를 자주 못 가고 투자를 빈번하게 못한다라면 재개발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주택자가 재개발로 샀을 때는 재개발이 빨리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재개발로 많이 힘드신 경우가 무주택자가 재개발을 한 개를 샀을 때 이걸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또 막 정책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는 다 무주택자가 재개발을 샀을 때 그렇습니다. 초기 재개발. 자, 2주택까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추가 1주택까지는 괜찮다. 자, 다주택자는 추가주택 투자는 아직은 보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풀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거나 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우리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재미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진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낡은 주택입니다. 굉장히 낡았는데 낙찰가율 1231%에 낙찰됐다고 뉴스에까지 나온 물건이었었어요. 자, 이 물건은 전농구역에 있는 공공재개발 물건입니다.
조합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조합 설립은 되지 않은 초기 재개발입니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500만 원대였었어요. 568만 8천 원입니다. 자, 어떻게 집이 500만 원이 아무리 낡았다고 해도 왜 그러냐면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가. 자, 이 물건이 시세로 보면은 부동산에 가서 공공재개발 제가 입주권 나오는 물건 뚜껑 같은 거 사고 싶습니다. 건물만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시세가 3억 정도 됩니다. 시세가 3억인데 감정가가 568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 물건을 조합에 가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입주권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건물만 있어도 나옵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가 넘어야 입주권을 주고 있어요. 자, 막 토지는 한 평짜리도 있거든요. 두 평짜리도 있고. 그래서 90제곱미터. 신조례에 따르면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조합은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 이 물건이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에 비해서 높게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인데요. 7명이 입찰을 했고 낙찰은 7천만 원에 쓰신 분이 낙찰됐습니다. 굉장히 싸게 받았죠. 3억 정도, 2억이 넘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7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건 입문자를 위한 경매니까 인수되는 거 없고 그냥 후순위 임차에 소유자 점유 이런 거 입찰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밑에 비고란에 뭐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대문구청 일반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이런 걸 봤을 때 대장을 발급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만 매각인데 법정지상권이 없고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다. 자, 건물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입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 철거 청구권이 있어서 이 물건이 싸게 낙찰된 거죠. 이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입주권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낙찰받은 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죠. 그리고 건물 철거 청구권에 의해서 철거를 하면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이 물건이라서 7천만 원의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과연 철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물건을 입찰을 할 때 제가 이 토지를 봤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을 제가 재봤습니다. 제가 원래 있던 그거보다 좀 살짝 크게 그렸는데 면적이 85.1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토지만 가지고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자는 85.1, 정확하게 재지는 않고 제가 조금 더 크게 쟀거든요. 그래서 90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추가로 몇 제곱미터를 추가로 사든지 아니면 이 건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철거하겠냐 이거죠. 서로 칼을 겨누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칼을 겨누고 있다. 자, 건물 소유자는 너 이거 없으면 입주권 못 받잖아. 이렇게 하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너 철거할 거야. 근데 철거하면 자기도 이득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은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적당한 가격에 넘기는 어떤 거래, 서로 밀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소유자는 철거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하면 철거를 못하게 계속 피해 다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유자를 계속 바꾼다든지 송달을 안 받고 계속 괴롭히는 방법들이 이제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아직 초기 재개발이라서 관리 처분 때까지 철거를 안 당해야 되는데 관리 처분까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결국은 팔아야 되는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치는 2억, 원래 이걸 자체로 입주권 나오는 거는 3억이 조금 못 되는 시세를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거를 감정평가사는 600만 원에 감정을 한 거냐.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아직 입주권에 대한
분양 자격이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입주권이 포함된 프리미엄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님들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확실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분양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확정된 게 없으면 그냥 낡은 집, 토지는 없고 낡은 집으로 감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사실 그러면 500만 원도 비싼 거잖아요. 이 건물의 가치, 입주권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어렵다고 피해 볼 일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서로 그 힘의 균형이 있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안 판다고 막 토지 소유자를 약을 올리고 그러면은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또 오기에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더 산다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 건물 철거 청구권, 이 건물이 내 땅에 계속 공짜로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료를 내라. 그리고 이제 철거하겠다. 사용료 그동안 안 했으니까 철거하겠다. 법정지상권 없다 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이게 지금 전농 구고요. 이게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는데요. 아직 조합 설립은 되지 않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냥은 못 사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로 아마 곧 묶일 겁니다. 자, 입찰표를 또 잘 쓰셔야 되는데요. 자, 입찰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레미안 서초 스위트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이 18억 3,200만 원일 때 이거의 10%는 1억 8,320만 원. 자, 이 이상의 보증금을 넣어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입찰은 23억 8,888만 8천 원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입찰 가격을 잘 쓰셔야 되죠.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숫자를 애매하게 적어가지고 1인지 1을 해서 7로 막 고친 것처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자리를 한 칸씩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위로 올라갔을 때는 20억에 입찰하는 게 아니라 200억에 입찰하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고 낙찰이 됩니다. 제일 높은 가격을 썼기 때문에 낙찰이에요. 자, 그래서 보증금 쓰시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식들은 대법원 사이트의 경매 서식에 가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각을 하시면은 이런 입찰표를 쓰실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고 분위기 봐서 사람 많으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 금액을 집에서부터 써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주차를 못해서 입찰을 못 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자, 입찰 가격의 숫자는 또박또박 써야 되는데 애매하게 쓰면 무효가 됩니다. 칸에 잘 맞아야 되고 입찰자 본인 안에 쓴 사람 이름으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는지 또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란에는 다른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수정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찍찍 긋고 이런 수정 테이프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새로 쓰셔야 돼요. 자, 1,111억에 낙찰된 포천 아파트가 있습니다. 포천에 1,000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이게 감정가 1억 7,100만 원이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1,000억에 낙찰됐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1억 9,819만 9천 원에 쓰려고 했는데 혹시 앞자리로 올리면 10배 높게 낙찰된다고 해서 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칸에 빗금을 이렇게 거으신 거예요. 근데 이 빗금을 법원에서 다 일로 본 거죠. 법은요, 우리 상식과는 달리 엄밀 해석을 합니다.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 말 그대로. 그냥 썼으면.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걸 일로 봐가지고 1,111억 낙찰이 된 거예요. 이분은 보증금 8,379만 원. 837만 9천 원에 입찰을 하셨는데 잔금을 1,000억을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겠죠. 800만 원에
날리는 게 더 손해가 적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상식이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해 보시고 자기 맘대로 쓰는 거 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세요. 자, 경매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절차는 우리가 이제 빨간색 제가 박스를 해 놓은 것만 우리한테 보여요. 자, 매각하면 매각이 결정됩니다. 일주일 있다가 매각이 결정되고 더 일주일 있다가 매각대가 언제까지 내라. 이게 한 달 정도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잔금을 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잔금을 치셔야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낙찰받고 나면은 이 사람을 내보내요. 이런 거 이제 경매 유튜브 보면은 너무너무 막 험악한 것들도 많아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 특성상 어그로를 많이 끌고 막 특이한 사례, 막 사람들이 클릭할 것 같은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자꾸 보면 많이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명도를 실제로 해보면은 감은 이미 뭐 이사 가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사비 1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받는 거 랜덤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사는가.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유자가 산다. 이거는 등기를 보면 알아요. 막 카드, 대부업체 이게 막 엄청 많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심했겠구나. 그 마음에 너덜너덜 하겠죠. 가정도 막 화목하지가 않고 오랫동안 압박을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증금을 다 받는 임차인. 보증금 다 받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고통은 받았지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리면 이사비 없이도 내보낼 수 있는 종류의 점유자고요. 보증금을 잇는 임차인. 자, 임차인이 후순위다 어쩌다 전입을 잘못했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잃는다. 그럼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증금 얼마나 잃었을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명도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죠. 자, 네 번째는 재산분할을 위한 경매. 자, 강남 아파트가 경매 나오는 거는요, 대출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자들끼리, 형제들끼리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4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었어요. 도곡동 아파트가. 근데 대출이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경매로 나왔냐면은 상속으로 소유자가 3명이어가지고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돈으로 나누기 위해서 경매로 파는 거죠. 법원이 팔아서 나눠라. 그럼 팔 때 공정하게 팔아야 되니까 경매로 매각을 합니다. 또 점유자가 없는 사건도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경매로 매각이 된 사건이 있을 텐데 부도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거기 신탁사가 다 막 마무리를 해놔가지고 문에다가 테이프 다 붙여놓고 공가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점유자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잔금만 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상대해야 될 점유자가 없기 때문에 이사비 같은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오랫동안 집이 비어 있다거나 하면은 내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유치권자, 그러면은 좀 강하게 저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증금을 못 받는 임차인이 여럿 있는 다가구, 명도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입찰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예측을 못하고 낙찰받는 물건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행꿈사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명도 영상이 조회수가 되게 많은데요. 막 야반도주 한 거, 막 칼 들고 나온 거, 그냥 쉽게 명도한 사건 이런 거 있어요. 경매에서 명도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히어로들은 죽지 않잖아요. 칼 맞고 각종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죠. 그것처럼 경매의 명도는 반드시 된다. 힘들게 되냐 어렵게 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명도가 부담스러우시면 맡기실 수 있죠. 법무법인이나 부동산 명도 해주시는 데다가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잔금 납부는 소유권 이전 6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
선생님 대출이 많은데 경락잔금 대출로 내고 나서 전세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오는데요.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잔이 잘 들어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 계좌로 송금을 하고 상환연수증을 받아서 공인중개사가 처리를 해주시니까 전세 잘 들어옵니다. 자, 낙찰 이후에는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매도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보통은 낙찰받고 바로 팔고 싶어요. 막 3개월, 2개월 안에 팔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77%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나는 양도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한 거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과세를 내게 됩니다. 자, 아무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양도 차익 3천만 원을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는 37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는 낼만 하죠. 낙찰 이후에. 네. 그래서 경매 공부할 때 당부할 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공부를 일반적인 사례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실제 사건만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라 부동산에 대한 공부, 경매에 대한 공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로 저는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